엄마, 보고 싶었어. 30년 만에 제게 돌아온 딸의 그 한마디는 제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는 그녀의 눈빛, 그리고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온기. 저는 애써 외면했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혹시 나랑 같이 살 생각은 없어? 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섬뜩한 거미줄처럼 저를 옥죄는 것만 같았지요. 제 앞에 있는 이 아이가 과연 제 딸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 모든 것을 노리는 섬뜩한 가면을 쓴 누군가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저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대구에 사시는 62세 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은 사연자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가 된 정숙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초여름의 오후였어요. 딸의 전화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허둥지둥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저를 바라보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대로 죽는 건가 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슬픔과 함께 제 딸이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녀의 옆에서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는 사위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게 온갖 정성을 다하며 엄마를 외치던 그들의 얼굴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아온 재산, 그리고 제 목숨과도 같았던 집까지 모두 빼앗아간 그들이 이제는 저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짓밟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죽는다고 울먹이는 순간에도 제 눈에는 그녀가 저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짓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녀가 제게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 숨겨진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의 사랑이었던 딸이 사실은 저의 모든 것을 노린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 모든 것이 저를 조롱하고 제가 가진 마지막 한 푼까지 앗아가려는 거대한 연극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작은 한정식 집은 지난 30년간 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딸은 제가 밥벌이를 하느라 늘 바빴던 탓에 저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잠드는 생활의 반복이었지요. 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불만을 터뜨렸고 저는 그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딸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한 번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은 쑤시고 손목은 늘 시큰거렸지요. 그래서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조용히 혼자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낙은 작은 화분들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화분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딸이 보고 싶을 때면 저는 화분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딸아,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엄마는 늘 내가 보고 싶단다. 저는 제 평생을 바친 가게를 떠나보내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남은 여생은 오로지 저만을 위해 살아가리라 다짐했지요.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화분들을 창가에 가지런히 놓아두고는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걸려온 딸의 전화 한 통으로 저의 삶은 다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는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저를 지옥으로 이끄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제 심장은 그녀가 제 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는 제게 잃어버린 반쪽을 되찾은 것 같은 기쁨을 안겨주었지요. 저는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정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음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안부만을 물을 뿐이었지요. 저는 그런 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보다 그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다시 저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30년 만에 제게 걸려온 딸의 전화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3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제 딸이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제 심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리움의 조각들을 모두 꺼내 놓는 듯 했습니다. 딸은 제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왜 연락을 안 하셨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게 미안하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할 뿐이었지요. 저는 그런 딸의 말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제게 당장이라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제 딸이 30년 만에 제게 돌아오는 것일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 저는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처럼 설레고 두근거렸습니다. 딸은 제가 운영하던 한정식집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딸이 알아볼 수 없을까봐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늙어버린 제 모습이 딸에게 실망을 안겨줄까 걱정되었지요.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제 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딸은 저를 꼭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30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그리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은 저에게 자신이 가출한 이후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다는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지요. 딸은 제가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늘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의 딸은 다시 저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민혁이라는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딸의 남편이라고 했지요. 그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친절했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딸을 향한 저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외면했습니다. 딸 유진은 저에게 남편 민혁을 소개해주며 저희의 만남이 마치 운명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혁은 제게 너무나도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이라 부르며 제게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모두 되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민혁은 제게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보며 그저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유진과 민혁은 저의 아파트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게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제게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 제게 조심스럽게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었지요. 유진은 그런 민혁의 옆에서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투자해주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유진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은 그저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소중한 재산이었지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저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혁은 제게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저의 투자금은 안전하다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저에게 더 큰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점점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딸과 사위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사업 계획서는 너무나도 허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거짓말에 스스로 눈을 감았습니다. 딸과 사위의 행복을 위해 저는 그들의 말이 진실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제가 모아둔 전 재산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건넨 사업 계획서는 사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저는 그들에게 돈을 넘겨주며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딸 유진과 사위 민혁에게 전 재산을 넘겨준 후 저는 왠지 모를 공허함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민혁은 제게 사업이 잘 되어 간다며 조만간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지요. 이전에는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챙기던 그들이 이제는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준 돈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민혁의 사업체라고 들었던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민혁이 말했던 번듯한 사무실은커녕 낡고 허름한 창고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제가 속은 것일까요? 저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유진아, 민혁이 사업하는 곳이 왜 이 모양이니? 유진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오빠가 사업을 확장하느라 임시로 쓰는 창고예요. 곧 큰 사무실로 옮길 거예요. 유진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피했고, 제가 그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지요. 저는 그들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바쁜데 왜 오셨어요? 다음에 오세요. 유진의 차가운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예전에 다정했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에 실망하고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들은 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에게서 멀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저는 제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들이 언젠가는 저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머지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후에야 저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과 사위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제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지요. 의사는 제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게 닥쳐온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딸과 사위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후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제가 아프다는 소식에 놀란 듯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렇게 됐어?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제가 아파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에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제 딸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거짓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저에게 병원비가 많이 든다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전 재산을 그들에게 넘겨준 후였기에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유진은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게. 유진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잠든 사이 저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딸이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며칠 후 유진은 저에게 병원비를 마련했다며 저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유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유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가 아픈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해. 유진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그저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국 딸에게 집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병원 침대에 누워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유진은 제게 종종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기도 하고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기도 했지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에 그녀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본색은 제가 잠든 밤에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유진과 민혁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들은 병실 밖 복도에서 제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물고기, 이제 재산 다 털렸으니까 더 이상 쓸모없겠지? 민혁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진은 그런 민혁의 말에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제 집만 팔면 우리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어. 그 늙은이가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됐으니까 우리가 뭘 하든 신경도 못 쓸 거야. 유진의 잔인한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딸의 입에서 그런 끔찍한 말이 나오다니요. 저는 그들이 저를 늙은 물고기라고 부르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보여준 사랑과 관심은 모두 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제 딸이, 제 사위가 저를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잔인한 계획에 속아 넘어간 저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잔인한 계획에 속아 넘어간 저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딸과 사위가 저를 조롱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 있는 딸의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딸은 제가 아프다는 소식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오느라 휴대폰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휴대폰에 제가 복수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잠금 화면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의 갤러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한 일상 사진들을 보며 그들의 거짓된 삶에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갤러리 가장 아래쪽에 숨겨져 있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엄마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유진과 민혁이 저를 속이기 위해 연기 연습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유진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고, 민혁은 제게 다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냉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유진과 민혁이 저의 전 재산을 가로챈 후 저를 비웃으며 환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조롱하며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잔인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제 사위가 저를 늙은 물고기라고 부르며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사실에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잔인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 휴대폰은 저의 복수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휴대폰 속 영상을 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병원을 나와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휴대폰 속 영상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숙님, 이것은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영상만 있다면 충분히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딸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정숙님께 재산과 집을 가로채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뺏어갔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업을 핑계로 전 재산을 빼앗아갔고,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잔인한 계획을 변호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고소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와 함께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정 안에는 유진과 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잔인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에게 자신들은 저의 돈을 빌린 것뿐이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진과 민혁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들이 저를 속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거짓말을 들으며 가슴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명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롱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저의 증언에 유진과 민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유진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엄마 프로젝트 영상들이었습니다. 법정의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유진과 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저를 늙은 물고기라고 부르며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그들의 모든 죄를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유진과 민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잔인한 거짓말에 지쳐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해졌고 저는 그들의 잔인한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진과 민혁은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죄가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제 딸이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저의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구속된 후 저는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제 집을 찾았고 제가 잃어버렸던 재산도 일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화분들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그들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란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저는 화분에게 딸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돌보며 저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미소를 보며 저의 삶이 다시 의미를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잊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잔인한 거짓말에 속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상처를 잊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봉사단체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의 아픈 과거를 모두 알고 있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줍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저의 남은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받은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그녀를 용서하려 합니다. 물론 그녀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의 마음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정숙님의 사연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평생을 그리워했던 딸이 돌아왔다는 기쁨도 잠시, 그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까요. 특히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상실감과 절망감은 아마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저 또한 정숙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정숙님이 겪으셨을 마음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져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님은 그 절망의 끝에서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으셨어요. 홀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내셨으니까요. 정숙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정숙님은 이제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숙님에게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정숙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